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방역당국에 집계되지 않은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만 최소 120명에 달아서 내일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잠시 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느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이상기후 영향이 큰 올해는 장마철에 폭우가 자주 내리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다시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 공식 집계 기준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면서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서울, 경기 지역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 지역에서만 방역 당국에 집계되지 않은 확진자 58명에 달했는데요. 이는 서울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오늘 하루 62명의 환자가 나와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최소 12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꺾인 줄 알았던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다시 전 방위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방역의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소식 유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통일상가 주변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상가 1층에서 일하는 상인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다른 상인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와 같은 상가에서 일했던 아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던 형까지 추가로 확진되는 등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즉각 대응반이 출동해 중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상가는 임시 폐쇄 조치 및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N차 감염 위험도 큽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롯데리아 모임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부분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지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져 방역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0여 명 더 늘었고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자도 20여 명 추가됐습니다. 교회와 상가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58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3월 10일 46명을 넘어선 최다 기록입니다. 서울시는 다중시설에서 시작한 감염이 자칫하면 이번 주말 급격히 더 번질 수 있는 만큼 방역 조치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앞서 전해드렸듯이 교회 내 확산 영향이 큽니다. 거듭된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하던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결국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일부 단체들이 광복절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교회로 가는 길목에 커다란 구조물이 놓이고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주변을 소독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교회 시설을 전면 폐쇄한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이거 출입은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를 보니까 우리 관내보다도 일부의 분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지난 12일 교회에서 첫 확진 교인이 나온 뒤 사흘 만에 감염이 급증했습니다.
검사 대상자는 1,900명 가까이 이르는데 그동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입명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보고에 따르면 명부 작성이 미흡해서 예배 참석자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집단 감염 속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광복절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부 극우단체와 합동으로 모일 예정이라 많으면 수만 명에 이를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33곳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경찰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집회 금지 수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및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침에도 단체 10여 곳은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까지 내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인 시위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문화재 성격의 문화재가 또 펼쳐질 겁니다. 그것도 있고 다음에 차량으로 우리들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회를 둘러싼 충돌 우려 속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새 70명 넘게 급증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내일부터 2주 동안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걸린 우리제일교회. 모든 출입문이 잠겼고 지하로 통하는 입구도 철제 셔터로 막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이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을 넘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용인시 거주자가 60여 명으로 가장 많지만 수원과 시흥, 화성, 성남, 남양주 등 인근 지역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과 7일, 9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400여 명 사이에서 감염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가대 신도 중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성가대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찬송한 게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예배 참석 신도와 가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외에 소모임이나 식사, 행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벗고 찬송과 통성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PC방과 다방, 목욕탕, 학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72시간 전에 음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내 7,560개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이나 행사, 음식 제공,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교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느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방역당국은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 이미 상당수 퍼져 있고 이들이 교회나 모임을 통해 조용한 전파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 중심 발생을 유행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주말과 연휴가 확산 여부를 가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유행이 이제 어떻게 진전이 될지,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주말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시다발적 발생이 느는 건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지역사회에 퍼져 있던 이들이 교회나 모임을 통해 전파한 사례가 동시 진단, 동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코로나19의 특성입니다. 발병 1, 2일째의 감염력이 가장 높아 추가 전파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칫 대규모 유행으로 갈 수 있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조기 발견, 조기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느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금 유행고리를 차단하지 못하면 2학기 등교 계약과 의료자원 활용에도 차질을 빚고 고령자, 기저질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두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집단 발생의 고리가 된 교회나 학교, 패스트푸드점, 대형 상가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 간 접촉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수칙 준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많은 연휴를 앞두고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결국 100명을 돌파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가 80%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상황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소규모 교회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은 물론 시장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생활에 밀접한 장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를 양산해 지역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어 곧바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마와 휴가철을 맞아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거리 두기 격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흘 연휴가 시작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 행렬도 예상돼 방역에는 더욱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기계공고와 관련해 학부모 등 4명이 더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기계공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확진 환자 7명이 나왔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현대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1명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또 노원구 녹천중학교 1학년 학생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어머니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다음 주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2학기 등교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현재와 같이 감염병 1단계가 유지될 경우 2학기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달라고 권장했으나 구체적인 등교 방식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진행 중인 올해 여름은 강수일수가 역대 1위, 강수량도 역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관측사상 처음으로 6월 기온이 7월보다 높은 기온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50일을 넘어 진행 중인 올여름 장마. 6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마는 7월부터 연일 게릴라 호우를 동반하며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된 장맛비와 기록적인 폭우는 강수일수와 강수량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강수일수는 37.8일로 1998년과 동률 1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비는 879mm가 내려 2011년에 942.2mm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무려 300mm 가까이 더 내린 겁니다. 과거 장마철에 적은 양의 비가 자주 내렸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이상기후 영향이 큰 올해는 장마철에 폭우가 자주 내리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월 기온이 6월 기온보다 낮은 기온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22.8도, 하지만 7월 기온은 22.7도에 그쳤습니다. 6월이 때이른 더위로 역대 가장 더웠던 반면 7월은 장마로 상대적으로 선선했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아직 진행 중이고 8월도 보름 정도나 남아 올여름 강수일수와 강수량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밤사이에 중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300mm 안팎의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예,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현재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평창에만 약하게 비가 내릴 뿐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정을 전후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점차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고 광복절인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 중서부 지방에 점차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나 침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에 3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에 최고 200mm, 영서와 충청 북부에도 최고 150mm로 무척 많겠고 영동과 경북 북부 20에서 80, 충청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은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사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강릉 26도, 포항 27도, 광주 26도, 제주도 27도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더위의 기세가 더 약해지지만 다른 지역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강릉 31도, 광주 33도, 대구는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새벽에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고 이후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석 달 전 총선 직후에는 70%를 넘기기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포인트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였던 조국 사태 때와 같은 수치인 39%까지 떨어졌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다는 뜻도 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와 같은 39%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3%로 7%포인트 올랐습니다. 둘 다 지난해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을 때와 같은 수치입니다. 수치는 같지만 추세는 훨씬 심각합니다. 지난해는 1년 내내 지지도가 40%대를 오르내리던 정체 상태에서 조금 더 빠진 정도였지만 이번엔 71%까지 올랐던 지지도를 석 달 만에 속수무책으로 까먹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입니다. 부동산 실수요자가 많은 30대가 대거 돌아섰고 지역별로는 부동산 시세가 오른 수도권에서 지지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채 논란, 민정수석의 직 아닌 집 선택에 대한 실망감도 민심 이반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최장 장마에 따른 수해가 워낙 컸고 올 초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코로나19 방역도 잇따르는 집단 감염으로 고비를 맞은 상황이라 반등 계기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를 통한 쇄신 카드가 거론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집값이 차츰 안정화될 거라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신임 차관급 인사 9명을 모두 1주택자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거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자평하면서 이제 1주택이 정부 인사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대책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두 원내사령탑이 나란히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최근 당 지지율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별한 일정 없이 광복절 현안에 집중했습니다. 직접 소회 한마디조차 언급하지 않고 비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관례적인 기자간담회도 미뤘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맞서 광복절을 일본을 추월하는 제2의 기술 독립의 날로 승화하겠습니다. 하루 차이로 취임 100일을 맞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달랐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활동 영상을 언론에 선보이면서 수권 정당이라는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국민들이 왜 지지를 철회하는지, 무엇 때문에 철회하는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두 당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건 취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0석에 이르는 총선 완승에 힘입어 원구성 협상과 법안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 회계 부정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이 결정타가 되면서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반면 수적 열세로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던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 뒤 절에 들어가는 등 한때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민심 역풍이 되려 반등의 기회가 됐습니다. 나아가 통합당은 진보 이슈인 기본소득을 당 정강정책에 담아 치고 나가겠다는 태세고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수도 이전을 강령에 넣는 맞불을 놓아 반전의 계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강령에 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 이전 등 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임 100일 만에 두 원내대표의 표정은 바뀌었지만 통합당의 반등은 민주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의 성격이 큰 만큼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먼저 확실한 승기를 잡는 쪽이 정기국회, 나아가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주도권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꺾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층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현안 발언은 지난달 중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부쩍 늘었습니다.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부터 기본소득과 같은 국가적 의제까지 광범위합니다.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고 저희가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역전 상황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으로 생각됩니다.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낙연 의원은 계속해서 특유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당대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총리 시절 보여준 안정감을 앞세워 수해 현장 방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구 지원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이내에 발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대폭적인 인상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꽤 많은 정도로 상승세를 타던 이재명 지사의 존재감은 엄중 모드를 유지하던 이낙연 의원을 결국 넘어섰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6월에 지지율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한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 탄력을 받으면서 차기 대선 주자 1위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7개월째 이어진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에 균열이 생긴 건데 특히 진보층 안에서 이러다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 쪽에 더 많은 지지가 나온 게 이를 뒷받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흐름과 비슷하게 가져오던 이낙연 의원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동한 지지율은 중도층보다 진보층에서 더 크고 이낙연 의원 지지세는 두 층에서 모두 이전보다 빠졌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아직은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지율의 오르고 내림보다도 저와 정부 여당이 충분히 유능한가, 겸손한가, 신뢰를 받기에 넉넉한가를 되돌아볼 거다. 6개월 전만 해도 전체 대선 주자 가운데 4위였던 이재명 지사는 대세로 불리던 이낙연 의원까지 제쳤습니다. 이 지사는 현안 관련 발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확장성을 키울 것이고 이낙연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큰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중간 간부 보직을 대거 축소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잠정 확정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부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직제 개편안을 놓고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제시한 기간은 사흘입니다. 이에 대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의견 수렴 하루 만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최종 조문안을 잠정 확정해 검찰에 보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종 조문안에 검찰의 검토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검찰청 직접 수사를 지원하는 차장검사급 보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고 반부패강력부 조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검사장급인 대검 인권부장을 폐지하고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급을 낮추는 개편안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감찰부 산하에 인권감독과를 설치하려던 방안은 인권정책관 아래 인권감독 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처럼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사건까지 감찰로 다루려던 것에 대한 검찰 안팎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조문안이 제출되면 직제 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행안부와 법무부 협의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40일간의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입법 예고가 생략되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업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지만 법무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원을 냈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 가운데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꼽혔지만 고배를 마셨고 사직 이후로는 개인적인 사정을 들었습니다. 연수원 27기 가운데 승진 후보로 꼽혔던 전성훈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청 순찰 전용기 챌린저호가 독도를 순찰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방어 태세를 거듭 점검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섬. 강한 햇빛을 받아 내뿜는 푸른 기운이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 역사가 기록된 이래 늘 대한민국이 지켜오던 우리 땅 독도입니다. 해경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독도 특별 순찰에 나섰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저희 주권이 많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해양경찰과 해군이 합동하여 수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을 지키는 해경 순찰 전용기 챌린저가 떴습니다. 한 번에 물체를 1000개까지 자동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와 4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열상 카메라로 독도에 근접하는 모든 것을 잡아냅니다. 중국어선 쌍타마 10여 척, 우어가 불법적 발견 체증했습니다. 합동 퇴거 작전 요청합니다. 파도를 가리며 경비 함정도 출동합니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독도 주변에 나타나는 일본 순시선에 보란듯이 독도를 배경으로 대형 태극기를 펼쳐듭니다. 광복절을 맞아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독도 하늘과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과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독도의 하늘과 바다에서 해경은 24시간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수요 집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기림의 날 기념식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수요 집회는 없어야 한다며 집회라고 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림의 날 행사장에는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이 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함께 입장했으며 정의연 전 대표이자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동료가 자기가 맡은 업무를 다 하고 다시 내가 원래 하던 구역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택배 없는 날입니다. 택배 서비스 도입 28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쉴 수 있었지만 택배 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만 택배 기사 7명이 과로사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택배업계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 택배 기사들이 하루 쉬도록 해 택배 서비스 도입 28년 만에 처음 공식 휴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휴식이 아니고 일을 며칠 미뤄둔 것에 불과한 만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택배 회사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어서 법정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과로 위험이 있습니다. 52시간을 그렇게 주장했던 노동부가 아무리 개인 사업자이고 특수고용직이긴 하지만 니네들은 택배기사들은 90시간씩 일해라 라고 하는 게 정말 정상이냐,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근무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택배물 분류 작업에 동원되고 있어 분류 작업을 면제하고 배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경우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택배업체와 택배기사들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업계의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택배회사 측에서도 택배기사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지하에서
집수정 배수펌프 교체 작업을 하던 3명이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먼저 쓰러졌고 구조하러 간 관리소장도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동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 구석에 있는 집수정 주변으로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나 통제된 겁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반쯤. 집수정 점검에 나선 50대 오피스텔 관리소 직원 2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작업에 나선 직원들이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여긴 60대 관리소장도 현장에 내려갔다가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쓰러져 있던 3명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집수정은 빗물이나 오수를 모아두었다가 일정 수위를 넘으면 배수 펌프를 이용해 배출시키는 일종의 빗물바지 시설로 전기로 작동합니다. 소방당국은 배수 펌프가 고장나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전기기사 1급인데 한 분도 아니고 2분이 1급인데 그 조치를 안 하고 했겠냐는 그런 또 제 생각은 하긴 하는데 감전 가능성에 좀 무게 두고 있다고. 사망자가 어떻게 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도 봐야 돼요. 경찰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른 관리소 직원들을 토대로 작업 당시 전기 차단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수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의 비상이 걸린 모양새인데요. 급격한 민심 이반,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8월 둘째 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4일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조국 전 장관 사퇴쯤이던 지난해 10월 셋째 주와 같은 수치인데 말하자면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 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봤던 게 아마 대선 때 지지율이 41%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이하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고 굉장히 크게 봤는데요. 아마 지금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조국 장관이 있을 때도 이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눈여겨볼 거는 아마 총선 직후에 70%까지 넘어갔었거든요. 불과 예.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거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민심의 이반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지지도는 추이가 중요한데 총선 직후에는 70%를 넘겼던 지지율이 그야말로 석 달 만에 30%가 넘게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이제 지지도 추이를 보면요. 예. 보통 4년 차 이제 들어가면 좀 지지도가 이제 많이 꺾이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따라 좀 다 수치는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지지율을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해 왔던 경우입니다. 특히 아마 집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특히 지난 5월 1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직후에 71%까지 지지율이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40%대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을 비교해서 꽤 괜찮은 지지율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39%로 내려가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심리적인 충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40%를 물론 조사 경험마다 다릅니다만 그냥 40%를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고 왜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자신이 대선 때 얻었던 표보다 떨어지는 게 이제 상당히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당 지지도와 또 어떤 연계해 봤을 때 네. 이제 그동안 항상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당 지지율보다 높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의 지지도와 어떤 면에서 보면 동반해서 조금 추락하는 위치인데 문제는 제일 심각한 거는 뭐냐면 당 지지도보다 떨어질 때 예. 사실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레임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지도라는 게 이제 또 다음번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전체적인 일단 집권 4년 차를 맞이했다는 거. 또 이게 지금 부동산 이슈란 게 국민 개개인이 모두 다 느끼는 지금 문제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에는 새로운 또 리더십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 반등을 위한 계기가 뚜렷하지 않다는데 상당히 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여권에서도 이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깊으실 테고 아마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결정타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와 맞물려서 이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그 집 처분 논란도 있었고 결국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했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실상 이제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실망감을 느낀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한 것도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요소는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첫 번째 원인은 이제 부동산을 꼽고 있고 이게 아마 한 5주, 6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다 본다 그러면 아마 이제 부동산 어떤 정책 이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가 조치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 30대들이 대부분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집을 한번 마련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대거든요.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이분들 대부분 사실은 지방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집값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안 된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집값 오르는 게 대부분 보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집을 못 가진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하락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집값 물론 뭐 박원순 전 시장이나 아니면 오거돈 뭐 시장처럼 이제 뭐 이런 뭐 미투 논란도 있습니다만 또 여성들이 또 집값에 민감합니다. 교육이라는 집값에. 그렇게 보면 여성, 30대, 수도권 여기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제 결국은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서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뭐 이게 사실 과세나 이런 거는 이제 입법 조치가 필요해요. 입법 조치는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야당이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공급 대책도 처음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부동산 문제는 뭐 한 정부 아니면 한 기관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저는 좀 지켜보면서 아마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좀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의 하락폭이 13%포인트로 크게 떨어졌고 또 성별로는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서 17%포인트 뭐 그야말로 폭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영향이 크다고 보고 계신가요? 제가 역대 대통령들의 이렇게 지지도를 쭉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정책의 어떤 실패 때문에 떨어지는 면도 있는데 또 하나의 근본적인 뭐냐면 공감대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져요. 즉 뭐냐면 내가 느끼고 있는 거와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거가 차이가 있을 때 즉 나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대통령 뭐 힘드냐 괜찮다 안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오는 격차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게 30대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지층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굉장히 받쳐주는 그런 이제 세대였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깊게 빠질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지금 전세난 때문에 지금 옮겨가야 되고 집을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안정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의 인식과 일반 서민들의 어떤 생활적 인식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러면 최소한 어떤 정부 차원의 이런 차원에도 미안하다 괜찮다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공감의 어떤 그런 필요한데 최근에 정부 당국자들이나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정돼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 이제 다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려간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4년 차에 이제 이 집값 문제로 굉장히 떨어졌을 때 뭐 정책을 30번 했을 때도 계속 떨어졌을 때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을 이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결국은 리더와 실질적 국민들 간의 어떤 공감대가 생기는 우리도 알잖아요. 이게 부동산이 쉽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과 공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생각과 일반 국민의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 즉 대통령은 잘 가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정의 격차.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소통이 굉장히 본인의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가 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이제 첨언하면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집값이 안정화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인식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한국감정원이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통계를 보면은 이제 서울 집값은 조금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기관이라 할 수 있는 KB 시세 같은 경우는 그와 좀 반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현실 인식을 잘못한다기보다는 그 용어 자체, 그러니까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그게 결국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건 모를 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근데 이제 이 30대 서울에 있는 거주 저 주변에도 보면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보면 사실은 본인들도 좀 집을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 근데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대출 같은 걸 규제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라든지 처음으로 살려는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조정지역 같은 경우도 대출 규제가 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와 아니면 주택으로 이제 돈을 벌려는 사람들, 다주택자를 그건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정부 정책도 다주택자를 좀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으로 돈을 벌려는 건 하지 말아라.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요자 아니면 1주택자 이런 분들은 좀 더 아마 추가적으로 보호해 주고 집을 살려는 사람. 물론 이제 임대주택 공급도 있지만 실제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보다는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욕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1주택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집을 사서 내가 집값이 좀 오르면 좋겠다는 욕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 예. 자체를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대 직장인들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저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뭐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 집값 상승세는 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당시의 발언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 청와대 개편이 마무리된 데 이어서 지금 각 부처 차관들도 이제 오늘 대폭 교체를 했더라고요. 네네. 9명의 신임 차관이 모두 1주택자다라는 이제 발탁 배경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정의라는 개념까지 꺼내 들었는데 네네.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아마 이제 뭐 새로운 기준 아니냐, 뉴 노멀 아니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기존의 7가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법을 위반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탈세라든지 아니면 병역 멘탈이라든지 법 문제인데 사실은 1주택 문제, 다주택 문제는 법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거를 뭐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거 정의라는 건 어찌 보면 뭐 1주택자라기보다는 이제 주택 또 다주택을 가지면서 뭐 이렇게 공직도 갖는 형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하나의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8가지 기준이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 위반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정책의 신뢰성이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 아까 지적하셨지만 뭐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다주택이면서 강남에 집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특히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팔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 뉘앙스가 어찌 보면 굉장히 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뭐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 기준은 쭉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좀 시선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다주택자 제로의 상황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다주택자를 청와대가 너무 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이게 지금 1주택자 그럼 주거 정의냐, 그럼 2주택자는 주거 불이냐 이렇게 지금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전에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1만 원이 정의다. 이렇게 지금 어떤 프레임을 짜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면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다주택자들 중에서 정말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들이 있을 겁니다. 집을 몇 채 사서 뭐 굴리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이 다주택자들 대부분 보면 사실 이분들이 지금 투기를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혜숙 지금 그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부산에 살고 계세요. 부산에 살고 있다가 지금 서울 근처에 오산에다가 집을 또 하나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서울에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걸 근무를 했고 또 부모님을 모시게 돼서 집을 하나 더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금 다 내고 있고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몰아가는 것, 프레임을 짜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저는 작년에 이미 그 청와대에서 자꾸 다주택자를 팔아라고 어떤 공적으로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어떤 투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보면 장관들 같은 경우도 남편이 지금 해외에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모셔야 됐고 그래서 주택을 갖다가 세 주택 갖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다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부모님 그럼 어디다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소병호 노원 같은 경우는 이 다주택자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선동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이제 제 말에 어떤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스스로가 지금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비서관들, 차관들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 1주택자다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차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인사 기준은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2주택자는 안 되고 1주택자는 차관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가 만약에 필요 없다면 팔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강요하고 정부가 인사 발표를 하면서 이렇다라고 이 사람은 좀 전에 이제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오히려 이 부동산 문제를 푸는 방식, 이 사람들 팔아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택 공급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적 비난을 이렇게 다주택자들한테만 옮기는 것,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팔았다고 뭐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정책의 신뢰성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사정이 다 있겠죠. 뭐 대부분 공무원들은 뭐 세종에 있을 테고 서울에 있을 테고요. 뭐 국회의원들도 보면 지역구인 분들은 지역에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는 경우인데 어찌 보면 저는 사실은 국민들의 생각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위직, 명예도 권력도 가지면서 집으로 돈도 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안 좋게 보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권력도 갖고 돈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기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뭐 이 지금 새로 임명된 분들이 뭐 주택만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쭉 스펙이나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능력은 되신 분들이에요. 능력은 되시는데 더구나 지금의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다주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서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해요. 공직자가 다주택을 처분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임명할 때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어떤 이 정책의 신뢰성,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면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임명해서 이분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뭐 다주택자 발언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도 어떤 발언을 했다가 사과를 하는 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좀 실망감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처음에 이제 북한처럼 이 갭 투자 뭐 이런 다주택자들을 어떤 북한이라는 이야기 나올 만큼 뭐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이런 표현을 썼었죠. 예. 근데 우리가 갭 투자를 물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걸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도저히 지금 저축해갖고는 집을 못 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본인이 지금 영끌이라고 그러죠. 모든 영혼을 다 끌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갭 투자를 통해서 어떤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평범한 직장인들이에요. 자, 직장인들이 빨리 좀 집을 구해서 애도 낳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늘려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 때려잡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제 이런 되니까 당장 그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이 상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초선 의원이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이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뭐 잘 아는 분이지만 그러나 정말 말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 또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입힐지 본인은 예전에 평론가나 변호사 할 때 이야기 다릅니다. 국회의원 하면 그 이야기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또 이 정책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제 당장 본인이 너무했다라고 이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저도 김남국 의원이 워낙 저는 의도성은 나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거, 그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하락에 청와대는 일단 일일비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다만 좀 위기감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변수, 묘안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 문제는 풀어야 돼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오르고 있죠, 많이.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는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결국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는 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식으로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했는데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로 아마 모든 그 유동성을 다 흡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정치적으로 해결했다. 부동산은 부동산 정책대로 풀어야 되지만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아마 여당이 좀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법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데 그리고 야당하고 좀 협의를 하고 시간과 갖고 좀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혼자 나가는 거 아니냐,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면 아마 야당과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아마 100일 그 조영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보니까 아마 협치를 한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은 아마 지난번에 합의했던 11대 7 정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김태현 원내대표가 조금 앞으로는 조금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법안 소위 이런 거는 합의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법안 소위를 거치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제 조영 원내대표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11대 7은 지금도 살아있는 카드인 것 같고 결국은 여야가 국회에서 좀 협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정책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곧 집값이 잡힐 거다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한 달쯤 지나면은 정확히 답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주택을 안 내놓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인 갖고 있는 주택도 나올 거니까 그러면 주택값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저는 현재 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좀 지나서 그 효과가 좀 나타난다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8말 9초,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도구마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제 김수현식 이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게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김수현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었거든요. 이번에 뭐냐면 책 제목이 부동산은 끝났다예요. 즉 수요 억제책입니다. 수요를 어떤 면에서 보면 공급을 갖다 억제를 하고 수요를 억제시키면서 어떤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인데, 자 노무현 정부 때 30번이나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대로 또 이 정부에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주요한 프레임들을 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짰습니다. 이제 그게 임대주택이나 임대사업이라든지 등등 이게 다 지금 시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근데 23번을 했어요. 근데 또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또 이제 지금 의원은 자 8월 말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9월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이미 4년 차 때까지 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답이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방향을 좀 바꿔야죠. 이게 뭐냐면 뭔가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게끔 수정하고 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무슨 인디안 기후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후제만 지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김수현식 이 부동산 정책의 프레임부터 벗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서 뭔가 시장을 좀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자, 사람이란 게 기본적으로 서울이란 게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제 점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좋은 곳에 여건이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어땠습니까? 특목고 없애버렸죠. 뭐 자사고 없애버렸죠.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강남을 점점 더 강남에 더 가치가 높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본다면 당장 8월 말 9월 초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이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사람도 갈고 정책도 바꾸고 하는 게 지금 뭐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1년 몇 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요.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효과 나지 않거든요. 1년 만에 뭔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8월 말까지 결론 안 나오면 안 좋아지면 그때까지도 안 떨어지면 그때는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자꾸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러면서 현실을 좀 더 정확히 봐라.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쯤 되면 희망 부동산 고문하는 정책, 게 아니고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정책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이번 아마 이 큰 방향에서 방향이 맞다는 게 보면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 규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번에 가장 큰 규제는 세금이에요. 근데 세금 규제는 법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부 저걸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어찌 보면 저는 뭐 제대로 된 아마 다주택자 규제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급정책도 이번에 처음이었고 지금 아마 물론 8월 말 9월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다주택자들한테 매각 시점을 잡은 건 내년 6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준이 재산세 부과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이 물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당장 뭐 한두 달 만에 뭐 안정화되거나 떨어지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큰 방향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는 강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까지는 좀 유예를 해준 거거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가 50만 되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한 150만 채 정도 됩니다. 대부분 서울에 반 이상 몰려 있어요. 이분들이 좀 매각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 다주택자들은 좀 규제하고 실수요자라든지 1가구 1주택자들은 좀 보호하는 정책.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뭐 8월 말 9월 초를 명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좀 내놓을 방향으로 갈 건 맞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가격은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이제 지지율도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겁니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처럼 뭐 강남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다 다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 억제도 필요해요. 그리고 다주택자 지금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아니면 임대 수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부동산이 자유롭게 오르면은 자산을 늘리는 게 어느 정도 큰 제재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세금도 많이 부과하지 않았고 근데 그러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을 바꿀 때는 어느 정도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잡아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는 뭐 이번에 큰 틀에서는 어쨌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보고 처음으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정착돼 다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라는 소식 이제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갤럽 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3%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27% 역전된 건 아닌 걸로 나타났지만 지금 6%포인트 차이로 그야말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최소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중도층과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한 27%에 달했거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물론 뭐 리얼미터와 갤럽은 일단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리얼미터는 갤럽은 지지율 격차가 꽤 컸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뭐 이미 이제 이 뒤집어진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이제 한 여론조사 기관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갤럽 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통합당 지지율이 꽤 많이 올랐어요. 이전까지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에 어떤 불만을 느낀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면 대부분 무당층으로 가버립니다. 즉 뭐냐면 통합당은 지지율이 안 올라요.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무당층만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내가 민주당은 싫은데 통합당은 더 싫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냥 유보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층이 이제 그동안의 트렌드였다면 지금 이제 나타난 트렌드 뭐냐면 이분들이 야당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한편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야당도 이제는 자신이 지지할 만한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정당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어떤 면에서 갈 수 있느냐 마느냐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까지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은 수권 정당으로 국민들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어떤 면에서 수권 정당으로도 여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결국은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뭐 잘해서 지금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결국 뭐 누구 아주 극한적으로 비판한 분들은 정말 숨만 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 지난 4.15 총선 이후에 결국 뭐 많은 힘이 커졌죠. 176석이 되는 거대 여당이 됐지만 결국 일방통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보시면 이 오만한 것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신 거예요. 역대 쭉 제가 한 30년 동안 정당을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 오만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등을 많이 돌립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총선 이기고 난 다음에 해왔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개파 갈등이 일단 없어졌죠. 김종인 위원장 올 때. 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막말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뭔가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일단 좀 조용하고 또 막말이 없어지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런 지지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앞으로는 또 봐야 됩니다. 뭐냐면 통합당이 얼마만큼 정책적 대안을 내느냐. 최근에 이제 정강정책을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제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어쨌거나 여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뭐 이런 가운데 이제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란히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각각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내일은 75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역사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한일 관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저희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초월했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 비로소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제 네네.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반색하면서도 표정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무당층이 통합당으로 실제 흡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최근에 뭐 물론 실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고요. 그다음에 뭐 사선 연임 제한도 아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거 출마 자격을 18세로 낮추겠다. 지금은 이제 투표권이었는데 이거는 뭐 정의당에서 제시하던 거였어요. 네. 광역 기초의원을 통폐합하겠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정치에는 뭔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어찌 보면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많기 때문에 뭔가 변하길 바라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물론 2012년에도 뭐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다가 실천이 잘 안 된 경향이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이거를 물론 저는 뭐 끝까지 밀어붙여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선한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좌클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정치에 대한 변화를 던지고 있다. 정당이라는 건 사실은 희망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거든요. 전당대회 기간 중인데도 이슈를 선점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변화의 필요성이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저희 민주당에서 좀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9월부터. 정기국회는 아마 이전 임시국회와는 좀 다른 모습일 거예요. 여야가 지금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몸을 낮추고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국회에서 계속 해나가겠다는 거겠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마 이번에 좀 심했나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정기국회에서는 결국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국감이라든지 그런 아마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은 이제 1년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상하면서 대권 구도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Stop me 'cause I'm having a good time.
세심함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죠. 비정함입니다. 비정함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9개나 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되 정직은 하지 말아야죠.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독주한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네. 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줄곧 1위를 달리던 이낙연 의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19%, 이낙연 의원이 17%로 나타났는데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낙연 의원이 7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지율 20% 아래로 그렇죠.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보면 참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이낙연 의원은 굉장히 이제 엘리트주의자고 또 신중하고 이런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죠. 예.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또 어떤 성장한 배경 자체가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시장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 반응들을 굉장히 빨리 흡수하는 뭐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현 정부와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결국은 이낙연 후보가 결국 이제 이렇게 뜬 이유는 결국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총리를 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 올라가면 이낙연 의원은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두 사람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도가 떨어지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도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게 좀 자유롭죠. 이제 그리고 또 지금 뭐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고 본인이 굉장히 활동 영역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돋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선거라는 게 예전에 고건,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 같은 게 보면 예. 뭐 행정의 달인이나 해서 처음에 황 떴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떤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견뎌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행정의 영역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치열하고 선점하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되고 안정보다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지금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재명 지사는 거의 아웃복스예요. 어디 가서 지금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어떤 변화된 상황, 즉 여당이 어렵고 변화된 상황에서는 이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저돌적에 돌파해 줄 수 있는 리더십, 이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우려되는 대본이 뭐냐면 이낙연 후보의 저 지지율 하락이 단순히 순간적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될 것인가.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어떤 부각이 더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낙연 후보는 정부가 각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 하면 더 각을 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당의 지지도와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걸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8월 29일 당대표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낙연 후보는 뭔가 어떤 지금과는 다른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이 두 후보가 이제 어떤 지지층이 두 후보를 지지하나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 그리고 3, 40대 인천 경기 지역에서 지지도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가 좀 비슷하게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에서 이낙연 의원을 좀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게 비교를 해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앞서고 있다. 이 말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앞선다는 얘기는 예. 호남 후보라는 그런 어떤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어찌 보면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두 분이 다 아까 말씀처럼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과연 어떻게 뭔가를 새롭게 제시해 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대권 후보가 되려면 당내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거기서 조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 어떻게 당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두 분 다 어쨌든 근데 당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뭐 당직도 임명하고 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네. 계속적으로 당의 어쨌든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 당내 지지를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본인이 어쨌든 정책적으로 뭔가 신선함이라든지 새로움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사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네.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얘기처럼 저는 뭐 꼭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현 정부가 각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본인의 어떤 스타일, 아니 본인의 색깔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당대표가 돼서 제시할 것인가. 그런 숙제가 두 분이 다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여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동한 지지율을 봤더니 중도층보다 진보층이 더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당내 지지도 있지만 약간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기본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예. 계속 제시하는 거 보면 처음에 이 청년 배당도 처음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 쪽에 있는 분들이 또 지지세가 있어요. 실제로 네. 지금 30, 40대 연령대로 나오죠. 이분들이 보면 약간 진보적인 성향 갖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지난번 대선 때도 보면 약간 중도의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오른쪽에 약간 안희정 지사, 왼쪽에 약간 이재명 지사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의 스펙트럼을 많이 넓혀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인데 예.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도 약간 왼쪽에 있는 분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고민할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을 당내로 자꾸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분들이 성향적으로는 좀 정의당 성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쯤에서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근데 저는 뭐 우리 당 입장에서 그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당내 이분들을 자꾸 이렇게 영입한다든지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1위 자리를 내준 이낙연 의원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지율의 오르고 내림보다도 저와 정부 여당이 충분히 유능한가, 겸손한가, 신뢰를 받기에 넉넉한가를 되돌아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의원,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쌓인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저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또 발언을 하셨는데 이낙연 의원의 좀 그 모습이 좀 지나치게 신중해서 지금과 같은 뭐 코로나19라든지 수해나 뭐 이런 비상시국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가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의 어떤 전체적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4.15 선거 이후에 지금 여당이 이렇게 시어 떨어진 게 몇 달이 안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매일매일 사실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미 딴 주제로 넘어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신천지 뜨니까 바로 본인이 이만희 지금 총회장 집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날 행동에 옮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은 SNS나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예전과 이 정치 속도라는 게 제가 봐도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예. 이제 그런 면에 보면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계속 고려하고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 답답해 하거든요.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아마 당대표가 되시면 가장 먼저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 있는 강요들 어떤 처리 방향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야기해도 저 사람 잘라라, 경질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좀 뭐 계속 애둘러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이 답답한 거예요. 그 부동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3월 되면 네. 일단 사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 대선 후보를 뛰기 위해서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뛰시는 분들이 보면 이재명 지사도 있겠지만 또 정세균 총리도 또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연말 지금 정기회 들어가면 실제로 본인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대표가 되어서 뭔가 강렬한 인상을 남겨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강렬히 보여준다면 어떤 순간에 정부와 좀 갈등관계 형성이 돼야 됩니다. 즉 청와대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누가 이슈를 주도해 나갈 것인가? 이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낙연 의원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간단히 첨언하면요. 근데
뭐 이낙연 의원 스타일이 이렇게 뭐 정부와 맞서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근데 정치도 뭐 중요하지만 본인의 스타일을 밀고 나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뭐 지지율 때문에 색깔을 확 바꾼다 그러면 굉장히 어긋나게 돼 있어요. 안 하던 본인 스타일에 안 맞는 것.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인이 해오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지역을 가나 어떤 이슈를 가나 얘기를 하면 다 얘기가 통합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모든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스타일로 쭉 가는 게 맞지. 갑자기 뭐 태도를 돌변한다 그러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지율 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확 바꿀 필요는 없다. 본인의 스타일을 정직하게 밀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야말로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인데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 역전, 일시적인 현상일지 앞으로 추세적인 흐름일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Three, two, one. 코로나19 관련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과 경기에서 최소 1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하루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 환자가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 기록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오늘 하루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6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47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오후 5시 현재 무려 62명이 확진되면서 또다시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진단 검사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늘 자정까지 70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유연대 등 단체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 10건 가운데 7건을 기각하고 1건을 각하했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단체 2곳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이 밖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 단체들은 집회 금지 명령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현재까지 이 31번째 환자를 포함해서 지금 11명이 그 교회하고 관련된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슈퍼 전파 사건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의 특성상 1,500여 명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접촉자를 밝히기 쉽지 않거나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리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오늘 하루 최소 120명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전국 신규 확진자 공식 집계는 당연히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 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확진 소식에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께서 나오시면서 밤에 나오면 안 좋은 건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추위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예, 지금 상황이 뭐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생긴 게 1월 20일인데 그 이후 31번 환자가 생길 때까지는 아주 서서히 증가를 했지만 31번 환자 이후에는 신천지에서 발생한 것이 2월 29일에는 909명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909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4월 1일 날 사실은 101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제일 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사실은 4월 말쯤 되면 거의 0에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며칠 전에 7월 24일에 이라크 교민들이 건설 노동자들이 귀국하면서 113명이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건 집단적으로 그분들이 귀국을 했기 때문에 국내 발생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함과 동시에 또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에 의한 감염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또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의 집단 발생은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깜이 환자들이 있었고 그 환자들이 아무래도 규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지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근데 그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보다는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 자신도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건 방역에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제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 결국은 방역이 잘 되면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지난 2주간을 보면은 13.7%예요. 우리 방역당국의 목표가 5%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6.7%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계적인 좀 착각이 있는 부분이 외국인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서의 이 깜깜이 환자들이 점점 늘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교회, 학교, 시장들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사람 간의 밀접 접촉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태원발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태원 그 지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전파가 되고 감염이 되고 잘 찾아내서 그것을 억제를 하고 통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분도 사실은 적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면서 또 시장이나 뭐 롯데리아 같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 시장 같은 데 있어서 현금 쓰는 사람도 많고 CCTV도 많이 없고 또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지금 접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더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녀갔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자, 먼저 교회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지금 감염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집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배 환경이라는 것이 좀 감염이 전파되기 쉬운 환경인 거죠.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던 것이 신천지의 그 예배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감염되기 쉽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사실은 대규모 예배에 의한 집단 발생은 없었거든요. 다만 소규모로 여러 가지 무슨 교회 모임, 구역 예배, 뭐 성가대, 수련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2주일 동안 소규모 모임을 개신교회 하나에서 정지를 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한 20일 전쯤에 다시 그것을 해제를 했어요. 근데 우연히도 지금 그 시기가 지나면서 다시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좀 해이해져 있던 부분이 있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네네. 교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요양원 취약 지역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교회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어디든지 끼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일 수는 있죠. 자, 그렇다면 뭐 물론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금 모든 뭐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을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선제적으로 잘 내렸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가 주로이지만 실제로는 캐톨릭이라든지 뭐 엄불교라든지 뭐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다 일단 이런 종교 모임에 예배 이외의 모임들은 하지 않도록 예. 또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통성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금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과정들을 예배 과정들을 한다면 조금 제한하는 전파를 제한하는 효과는 있을까요? 일단 지금 예배 보는 과정 중에 전부 거리두기하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환기하고 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에 있어서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성가대들이 찬송을 하면서 마스크를 안 썼다. 이건 마스크 쓰고 하기도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지를 말아야 되는 부분인 것이 찬송가, 통성기도, 성가대 이 찬송가는 안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뭐 재래시장, 패스트푸드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감염이 이어지는데 좀 뭐 선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추적 검사는 어떻습니까? 추적 검사는 어렵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방역 당국에서 다 파악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N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적이라기보다는 그 동선에 겹치는 사람들이 증상이 있든 없든 일단 의심이 되면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이번 연휴 전에 미리 받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선별 진료소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전부 무료 검사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자기가 돈을 내고 하더라도 일단은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은 뭐 집단 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지금 1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이거 다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거리두기의 2단계로 이제 갈까 말까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뭐 선제적으로 보면은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는 그 기준에 거의 만족했다고 볼 수가 있고 날짜로 보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여러 우리 국민들의 불편도 많습니다. 또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번 주말 가능하면은 휴가 가지 마시고 외식하지 마시고 예. 외출하지 마시고 잘 지낸다면은 어느 정도 또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과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예. 학생들 휴가, 방학 예. 이때가 문제일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앞으로 한 2주일 동안 잘 컨트롤한다면은 잘 잡아서 뭐 2학기가 잘 가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 한두 주 동안 잘못되면은 전국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은 하긴 했지만 휴가철이라든지 혹은 집회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은 이건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고비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중대본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계한 공식 집계, 어제까지 집계된 것이 103명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지금 집계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120명을 넘어선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대본에서 오늘 오후 1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8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드린 120명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저희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38명 그리고 지역 발생의 128명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발생이 아닌 지역 발생의 128명, 지금 10시 기준입니다. 물론 자정까지 더 집계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138명, 지역 감염 128명입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면 쭉 올라가는 이거는 거죠. 지금 뭐 예상되었던 결과고 이 교회발 이 확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잘 통제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N차 감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하루 이틀 뭐 100명이 넘어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이것이 통제가 되고 줄어들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또 월요일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일요일 날은 진단 검사가 줄어들어서 월요일 숫자는 항상 적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가 과연 통제가 가능한 숫자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으로 보이고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다음 주말쯤 되면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의 초입이냐 아니면 정말 잡아가는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냐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뭐 기사를 전해드렸는데
이번 연휴에 여러 가지 지금 단체들의 모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연휴 전에 우리가 이게 100명 이상이 나왔던 것이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모르고 지나가면 5월 초처럼 그 5월의 연휴에 일어난 것처럼 대규모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예방주사 맞았다고 치고 이번 연휴가 지나가면서 통제가 잘 된다고 그러면은 좋은 것이고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불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가게 되면은 뭐 프로야구 못 보는 건 물론이고 실내에서는 50명, 야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을 못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게끔 이번 주말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일부에서는 5개 집회는 전염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5개는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 홍천의 캠핑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접촉에 의한 것도 장시간에 같이 있으면서 또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야외라고 할지라도 이 감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특히 집회 같은 환경에 있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장시간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서로 접촉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적어도 1m 거리 두기도 가능하지 않거든요. 또 물을 같이 마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접촉들이 있고 또 여러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들을 방문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주말에 집회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방역당국,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좀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금지를 해야 되겠는데 뭐 강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강행을 하면서 이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잘 판단하시고 방역 지침을 어겼을 때에는 즉 거리 두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것은 해산을 시키는 방식을 강제적으로라도 동원을 해야지 지금 이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이 장이동의 교회인 경우에 있어서 사랑제일교회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수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이랑 같이 집회를 한다는 의미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갖고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와 같은 상황에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한 백신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땐 어떻습니까? 이 백신이 뭐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1, 2상을 건너뛰면서 즉 건너뛰었다는 얘기는 수십 명 정도는 하긴 했는데 그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것을 승인하고 또 많은 양을 만들어서 일단 많은 사람들한테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은 3상이거든요. 그럼 3상을 보아가면서 그다음에 효과도 알고 안전성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대규모로 접종을 한다는 것은 좀 컨트롤이 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실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한더라도 이것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으로 한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안전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해오는 방식대로 1, 2, 3상을 차근차근히 하고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간은 더 기다려야지만 정말 백신의 효과를 알 수가 있겠군요. 일단 빨리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올해 안에라도 응급 백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것이 뭐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 백순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해 의료계가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32.6%의 휴진율을 보였는데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까지 휴진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산부인과와 피부과, 내과가 한데 모여 있는 서울 응암동의 한 건물. 진료 시간이지만 병원 안은 컴컴하고 유리문엔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동네 병원까지 휴진하는지 몰랐던 환자들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피부과 왔는데 휴가라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휴가인 걸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의료 정보 앱이나 전화로 미리 쉬는 곳을 알아본 환자도 있습니다. 덕분에 헛걸음하진 않았지만 다니던 병원을 옮겨야 한다는 건 썩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이리저리 제 개인정보를 적어야 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휴진 비율이 30%가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휴가나 파업 등을 이유로 휴진을 한 의원은 5곳 가운데 1곳 꼴입니다. 지자체에서 진료를 강제할 수 있는 비율엔 못 미칩니다. 부산은 동네 의원 2천여 곳 가운데 43%가 휴진해 가장 많았고 제주, 대전 40%, 경남 32% 순이었습니다. 다른 병원 가셔야지 돼요? 이거 안 먹고 가야지 뭐. 며칠 동안이야? 6개월? 11곳 가운데 10곳이나 휴진한 전북 진안에선 진료 공백을 우려해 문을 열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큰 병원도 아니고 동네 병원까지 먼 곳으로 가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시 같으면 또 그냥 병원은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하지만 여기는 차편도 안 좋잖아요. 저기 시골에서 오는데.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진료 시간을 늘리면서 공백을 메웠지만 무더위 속 환자들의 헛걸음과 먼 걸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에 이어 광복절인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립니다. 비구름대가 좁고 길게 형성되면서 가까운 지역 간에도 강수량 차가 크겠고 좁은 지역, 특히 수도권에 아침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려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는 3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에 최고 200mm, 영서와 충청 북부에도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80, 충청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종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강릉 26도, 포항 27도, 제주도 27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 강릉 31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새벽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고 이후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